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살해한 30대 남성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유족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25만 명 넘게 동의했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이 남성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봅니다. 자,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사건인데 말이죠. 오늘 재판 포인트부터 짚어보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라. 자, 이 당진, 이른바 당진 자매 살인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있었습니다. 자, 뭐 들으신 대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라는 법원의 판단. 이게 결국 사형입니까? 무기징역입니까? 네, 사형은 아니고 이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그랬겠죠? 이 30대 남성 자신의 여자친구 그리고 언니까지 살해해서 죄질이 아주 무거운데요. 혐의는 강도살인 등 혐의입니다. 물론 강도도 있고 강도살인도 있지만 이 강도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그 둘 중에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이 자매분들의 고인이 되신 자매분들의 아버님은 사형을 시켜달라 이렇게 바라셨던 걸로 아는데 일단 또 이렇게 됐네요. 자, 변호사님 그럼 법원이 밝힌 양형 이유는 뭡니까? 네, 우선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봤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했고요. 게다가 이런 살해 후에는 유족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행의 결과로 이제 피해자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동시에 딸 둘을 잃어버린 겁니다. 엄청난 피해이고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피고인을 사회와 영구히 격리해서 재범을 방지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저는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도대체 사람을 몇 명이나 죽여야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무튼 이 결심 공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족들의 분노는 정말 이게 말로 형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유족들도 선고 공판에 직접 들어가서 방청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직접 들어가셨었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법정에서도 이제 선고가 끝난 이후에도 저 사람을 이제 살려주는 게 말이 되냐, 저 사람에게 무기징역이 말이 되냐라면서 이제 많은 유족들이 좀 분노와 절규를 이제 법정 안에서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피해자 아버지에게 저희와 이제 통화를 함께 해보셨는데요. 먼저 그 싱크 들어보시겠습니다. 꼭 그 자리에 죽이라 소리가 아니에요. 못 나오게 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을 못 나오게 미연에 막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걸 얘기를 했던 거지. 이게 우리나라의 무기라는 거는 다음에 감형이 되어서 나올 수가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네, 특히 이 피해자의 아버지께서는 이제 본인들의 손녀나 손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이 무기징역을 받은 이 피고인이 다시 나왔을 때 이제 본인께서 이제 국민청원도 올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을 주장했기 때문에 혹시나 그 사람이 자신의 이제 손자 손녀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선고가 났기 때문에 아직 판결문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셨다고 하셨고 판결문 이제 받아봐서 꼼꼼히 읽어본 후에는 항소를 진행하겠다라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1심 선고가 난 오늘까지 일단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남성, 이 범인 끝내 지금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유가족들한테 말이죠. 네. 지금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글쎄요, 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제가 충분히 다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이게 약간 좀 이상합니다. 일단은 두 이제 자매를 살해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중에 한 여성과 사귀던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 여자로부터 훔쳐간 무슨 명품 가방 같은 거를 다른 여자친구한테 전달한 흔적도 있고 그리고는 아마 이 여자들 둘을 계속 배회를 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피고인은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주 그러니까 오래된 스토킹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는 지금 이 살인 사건은 사실은 굉장히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우발적으로 전 여자친구와는 싸워가지고 살해했을 수 있지만 나머지 또 자매를 찾아가서 살해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매에 대한 살인은 이거는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전혀 볼 수 없는 살인인데 그런데 왜 이 지금 재판에서 검찰 측에서 아마 전자발찌를 청구한 것 같아요. 재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런데 그것도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했어요? 네,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사형을 청구했는데 무기징역밖에 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유기 그 한도 30년 정도 뭐 많아도 결국은 이 사람이 돌아와서 이 이제 유가족들의 근처를 배회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끔찍한 그래서 아, 지금 예. 이런 이제 선고의 결과가 이게 지금 합리적인지 좀 궁금증이 드는 그런 판결이라고 좀 보입니다. 일단 교수님께서는 좀 의아하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 기자, 중형 선고된 이유를 살펴보려면 일단 사건 경위부터 조금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자매들은 이제 부산 출신인데 언니가 이제 몇 년 전에 당진으로 와서 이제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동생도 함께 건너와서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살면서 이 자매가 생활을 했고, 이 언니 가게를 돕던 중에 일을 돕던 중에 이 당시 피고인, 그러니까 피고인을 만나서 이제 알고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6월이죠. 6월쯤에 이제 둘째 딸, 이제 첫 번째 피해자가 이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다가 다퉜고 그리고 결국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은 언니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이대로 범행이 드러날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언니 집까지 찾아가서 언니까지 살해를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 언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SNS를 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SNS가 뚝 끊기니까 이제 이상한 점이 좀 느껴지기 다른 시작했던 가족들 겁니다. 입장에서. 네, 그런 가족들이나 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 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지인들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부산에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네, 살아있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의심을 조금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언니 가게에 있던 직원이 뭔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느껴져서 평소 쓰던 말투가 네네, 아니고. 뭔가 이상하게 느낀 직원이 이제 부산에 찾아간 거죠. 가서 이제 부산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우리 딸들 온 적이 없다.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가족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각자의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인데 말이죠. 그 우리 자매분들의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그렇게 대신 채팅을 메시지를 보냈다 보니까 계속 살아 있는 줄 알고 나중에 한참 정말 시신이 막 거의 많이 부패한 뒤에 서야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족들 입장에선 정말 어처구니 이게 진짜 분이 이게 풀리겠습니까 이게?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강도짓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피고인 자매를 살해한 후에 언니의 외제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에 그대로 이제 이 차를 버리고 도망갔고 또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언니의 카드로 한 580만 원 정도의 상당의 돈을 이제 인출해서 이거 유흥비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제 돈 다 떨어지자 언니가 운영하는 가게를 털기 위해 당진으로 왔다가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족 측은 이제 살해인 이후에도 이제 가해자가 보인 뻔뻔한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이 피해자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 피고인이 도피를 하면서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태연하게 자기 딸 핸드폰으로 뭐 소액 결제를 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저건 너무 대범한 행위이다. 라는 이렇게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셨습니다. 자, 교수님 근데 정말 모든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그렇지만 이 사람도 참 뻔뻔하네요. 우발적이었다. 네. 뭐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아까도 제가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다고 하니까 심신미약을 주장 중입니다. 그래서- 전가해보도 심신미약.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사형을 선고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런 이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뭐 상당 부분 이제 아프다고 변명을 들이대면서 사실 범행 내용을 보면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언니를 사망하게 만든 부분은 아주 질이 나쁜 그런 네. 이제 계획살인일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제 조금 더 이런 부분을 항소를 해서 다투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심지어는 듭니다. 예. 자, 손 변호사님, 일단 유족 측은 무기징역은 이건 말도 안 된다 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셨다는데, 이건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진짜 이 사형 선고는 이제 진짜 안 되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건 이제 김영삼 정부 말기이기 예. 때문에 97년 말이죠. 굉장히 오래 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에 사형이라는 게 없는 거 아니냐, 사라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 사형이 선고되고 확정되는 사례들은
지금도 있어요. 물론 가장 마지막 사형 확정 사건이 이제 2016년이었고 그 당시에 군부대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5명을 살해한 그렇죠. 군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그 후에 사형 확정된 건은 없습니다만 비교적 최근까지도 사형이 확정되는 사례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56명의 사형수가 사형 집행되지 않고 현재 사형수 상태로 있습니다만 2010년 이후에도 3명의 사형수가 생겼거든요. 그렇다면은 사형이라는 게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라는 그런 외교적인 또는 사회적인 그런 평가는 받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선고와 집행도 불가능하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예. 자, 교수님 일단 모르겠습니다. 진짜 실제 이런 범인들을 만나 보시다 보면 본인들도 되게 좀 두려움을 느끼죠. 자기가 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혹시 사형 선고가 있을지 혹은 그냥 뭐 다른 형이 내려질지. 근데 확실히 본인들도 느끼는 바가 좀 다르겠죠?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연쇄살인범과 판결전 조사할 때 저에게 첫 번째 질문이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나요?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천지차입니다. 이야, 네, 자기들도 그걸 엄청 의식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